네, 1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상황.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 어제 의대 교수들과 만난 뒤에 정부에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했는데 한 위원장이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 배경 김진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의사와 정부 간의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정당밖에 없다. 여당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전략상 한 위원장이 이 문제를 아주 순조롭게 푼다면 선거 결과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로서도 지금 의협과 정면 대치를 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을 해주면 정부로서도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여당 비대위원장 띄워주기, 이것은 뭐 상식적인 전략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이 해결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정 사태는 사태 초기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만 의사들이 극한적으로 저항을 하고, 그런데 어떤 사회 생리상 이 사회 불안이 가중이 되면 그 원인과 이 동기 과정 이런 것을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따지기보다는 세상이 불안하면 대통령과 정부한테 일단 책임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사실은 지금 위태위태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이고, 이 관건은 얼마나 순조롭게 해결을 해내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 위원장이 직접 나선 배경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이 행정조차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한 위기가 나왔고,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멈추고 좀 대화로 물꼬를 트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악재를 차단하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의사들은 보면 전반적으로 윤 정부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지지 세력인데 지금 의사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양극단이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가다가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나섰는데, 지금 문제는 의사 수를 정원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타협이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의사 면허증 취소 여부에 대해서만 지금 좀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큰 악재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강경 대응을 재확인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한 즉시 이에 화답하듯이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 의원님, 아무래도 이종섭 황상무 사태로 인해서 당정 간의 갈등 2라운드가 불거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요청에 즉각 화답하듯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정 간에 3차례의 갈등이 있었죠. 제1차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과 그리고 누굽니까? 황상무 수석. 황상무 수석의 발언 파동, 이것이 2차 갈등이었고, 3차 갈등은 비례대표 순번을 당선권을 조정을 하면서 이 상당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불만을 드러냈었죠. 그것도 일단은 봉합이 됐고, 만약에 이 문제가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이 사실상 D-Day 아닙니까?
의대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바로 D-Day 전날인 어저께 한동훈 위원장이 의협 대표들을 만났고, 자, 의사들, 교수들 대표들을 만났고, 자, 그런 가운데서 정부도 사실상 출구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100%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뭐 대통령이 거부를 해서 정부의 강공책을 밀어붙인다든가 하면 당정 간의 4차 갈등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의사들의 문제와 엮여져서 더 쉽게 풀릴 수 없는 갈등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여기에 상당 부분 선거 결과가 달렸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해서 즉각 입장을 바꾼 배경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 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할 줄 모르고 타협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압수수색이라든가 이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수단이 여러 가지 있고 그동안 그런 걸 많이 해왔지만 선거라는 절대적인 이런 주권 행사를 두고는 네.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는 각 지역구에 뛰고 있는 의원 후보들이 지금 그런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들 전체를 적대시해서 이런 강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4차, 5차 이 당정 갈등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런 선거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그런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상당한 뭐랄까요, 좌절감에 많이 빠져 있을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립무원, 말하자면 난제는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불만은 많고, 이런 속에서 지금 당정 간의 서로 간의 기대나 요구가 달라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위원장의 이번 중재 행보를 놓고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화의 물꼬가 튀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총선에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김진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현재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각 대학별로 숫자까지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되지 않고는 한동훈 위원장의 중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제 얘기를 했듯이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조치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의사들과 건설적인 협의체를 마련하자. 자, 그런데 전공의의 면허 정지 문제가 유연해지게 된다면 이것은 전공의나 의사들, 전문의, 의협 이 집단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의사들의 지금의 어떤 이 집단적인 저항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였다라는 이런 의사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고 건설적인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면, 과거에 여러 차례의 갈등 국면에서 타협안이 제시된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2,000명을 예를 들어서 숫자를 어떤 식인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5년에 걸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어떤 기간을 조정한다든가, 이 부분에 관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또 다른 중대안이나 건설적 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가 그 정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그 길밖에는 어떤 타협안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한 위원장의 중재가 총선용으로 기획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로 그렇게 기획돼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지금 대화와 타협을 물꼬를 튼 것은 면허 조치 유연화거든요. 면허 조치를 유연하게 대응해서 의사들이 반발을 최소화시키는데 문제는 대학별로 이미 확정된 의사 수 정원은 손 못 댄다고 선을 딱 껐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의사들의 핵심이고 지금 한꺼번에 2,000명을 이렇게 정원시켜버리면 의료 교육도 부실하게 되고 그런 하부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큰 난제인데 여기는 손 못 댄다. 이 선을 꺼놨는데 어떻게 대화 타협을 합니까? 저도 행정부에 있어 봤지만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정을 펼칠 때는 이 산업계 협업, 이 서로 간의 요구와 기대 이걸 사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TF팀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가 적절할 것이냐 1년에 500명, 400명 이런 식으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다 보니까 의협에서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면허증까지 반납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전에 이게 어떤 돌파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 영역이니까 윤 대통령이 특별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을 하고 한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집권 스타일과 통치 스타일을 보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 벨트를 돌면서 후보자들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오늘은 저출산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자 등록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민생을 키워드로 한 민생 정책을 좀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이 투표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중에서 정부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민생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한강벨트를 찾았는데 4년 전 총선에서 이 득표율이 5%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갈렸던 곳이 전국에서 39군데인데 그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가 19군데입니다. 네. 서울이 7군데. 상당 부분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찾은 한강벨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강벨트 11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자신 있게 우세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 하나 빼놓고는 4-5개가 박빙이거나 나머지가 전부 다 열세예요. 그래도 국민의힘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강벨트에서 이 정도의 어떤 자꾸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것보다 위쪽인 강북이라든가 아래쪽에 구로, 금천 이런 아주 이 서울의 최하위 이쪽에 변방 지역 이런 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불을 지피려면 한강벨트에서 지펴야 되고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반도체 벨트에서 지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강벨트를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는 것이고 네. 그 공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무슨 뭐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이렇게 뿌려지기 파퓰리즘 정책보다는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생 정책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유일한 카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 여당과 야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당은 책임을 지는 말하자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하나의 동반자로서 행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고 야당은 좀 현실성 없는 그런 공약들도 내는데 지금까지 집권당은 사실은 비전이나 공약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공약들을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을
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집권당은 공약과 비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부족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또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데 몰두하다 보니까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무게감 이런 데는 좀 소홀하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악재가 드러나니까 지금 여당이 사실은 지난달만 해도 여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지금 몇 개의 악재 때문에 쉽게 이렇게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정말 국민의 몸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저출산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순차적으로 짝짝짝 나와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당은 사실은 당정 일체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합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이냐 여기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인데 김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만남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TK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에 나름대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 편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5.18 관련 발언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아주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집토끼 유권자들이 일부가 탈출을 해서 아니 그런 발언 정도로 공천을 취소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태우 후보의 무소속 출마에 표를 찍거나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를 들자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자 이런데 우리가 비례대표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이 나름대로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어떤 TK의 반감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 이탈하는 어떤 보수 집토끼표를 잡기 위한 이런 포석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TK 표심을 좀 다잡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 동의합니다. 아마 뭐 그런 식으로 집도끼를 좀 단속하고 또 지지세를 TK에서 지금 흔들리는 PK가 흔들리다 보니까 TK도 영향을 받는 이런 다목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위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만남을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만나왔더라도 지금 선거에 임박해서 이런저런 더군다나 자신의 측근이 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게 대구 달서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도태우 변호사도 취소는 됐지만 단수 공천을 받았고 야권에서는 지금 이 공천 밀실 거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정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고초를 겪고 난 뒤에 자기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해놓고 지금 정치 선거철에 이렇게 한복판에서 특정 세력에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지 이런 만남 자체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는 단수 공천이 아니었고 경선을 통해서 승리해서 후보가 됐다는 점 정정해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뇨한 투톱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투톱 체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뇨한 위원장이 전라남도 순천 출신이라는 점,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가만히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이 중진들의 희생, 불출마 내지는 이선 후퇴 네. 이런 것들의 포석을 인요한 위원장이 제일 먼저 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기양을 해 출마를 했고 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는 장제원 윤핵관의 핵심 의원이 불출마를 해서 상당 부분 중진들의 퇴진에 물꼬를 텄다. 이런 것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름대로 시간이 걸렸지만 확인이 되는 일종의 공로이고 자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해야 되는 중요한 가장 임무는 같은 비례대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과 특히 조국신당에 대해서 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기이한 현상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의 도덕을 해치느냐 이런 점들을 과연 인요한 위원장이 정교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댈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조국신당의 이 여당에 대한 이 집중포와 포문이 만만치 않거든요.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제가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한동훈 인요한 투톱 체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뭐 무난한 그런 투톱 체제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었죠. 이분이 그동안 이 정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점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인요한 전 위원장이 어떤 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부분은 하기가 힘든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래서 공격적인 것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포용하고 품는 그런 역할을 인요한 위원장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낙동강 벨트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부각시키는 집권 여당 때문에 지역 차별,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PK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동안 말은 많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여기에 이제 또 낙동강 벨트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PK가 이번에 가장 많이 이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곳이라서 아마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그곳에 가서 많은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이 집권당에서 과거 소위 일타쌍피 전략으로 중진들을 재배치시킴으로써 사실은 어려운 곳에서 한석이라도 더 찾아낸다. 그래서 김태호 전 도지사를 양산 쪽으로 보내서 지금 사실 이 김태호, 김두관 두 후보가 박빙세로 이 낙동강 벨트를 사실은 누가 찾았는데 가장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그곳인데 거기서 굉장히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어서 이 불경 벨트와 불경 지역에서 이 낙동강 벨트를 어떤 식으로 사수하느냐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큰 이 PK 지역의 민심을 지키는 그런 관건이기 때문에 부산 지역 그리고 낙동강 벨트 이쪽에 큰 공을 들이라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을 다시 꺼내든 배경 뭐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낙동강 벨트가 9곳입니다. 9곳 중에서 현재 민주당이 5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산에 2곳, 그다음에 경남에 3곳.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갑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이거 전부 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130석, 140석 그리고 목표로 삼는 과반수를 달성을 하려면 부산, 경남에서 빼앗기고 있는 울산까지 포함을 해서 7곳을 탈환해 오지 못하면 그런 목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양당이 공이 9곳의 낙동강 벨트 중에서 우리가 우세하고 우리가 박빙이라는 곳이 양당이 똑같이 다 4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떤 이 탈환이 난망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 벨트를 사수하고 또 부산에서 의석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부산 북구, 그다음에 부산 사하갑 이 두 곳이 현재 민주당인데, 그리고 또 부산의 남구. 네. 지금 현재 상당히 부산이 어려운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4년 전에 민주당이 40%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천에서 취소된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공천을 받은 정현우 후보하고 만약에 그 표를 갈라먹으면, 그러면 부산 수영구가 부산의 해운대, 부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해운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따지면 송파, 서초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해찬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서 부산 수영마저 국힘이 빼앗기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봐라, 우리가 부산의 동부까지 진출을 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부산 서부의 낙동강 벨트를 상당 부분 사수를 하면, 그러면 국힘의 선거는 대단히 어려워지고 이재명 대표의 저런 불경 메가시티 공약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엑스포 참패까지 있었으니까. 빨리 제가 판단할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 130, 140석 이상의 어떤 이 기선을 잡으려면 저 흔들리는 부산과 경남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자,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하려면 총 13조 원가량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이 공약을 꺼내든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선거철에 이렇게 이 지원금을 꺼낸다는 것은 아마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지금 민생 토론회를 열고 공약 같은 선심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윤 정부 들어서 재정과 경제 운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비판 속에서 이 정도는 선거 국민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집권당에서 이런 지원금, 민생지원금 이런 얘기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포석을 먼저 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어떻든 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 효능감, 이런 것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대단히 위험한 아주 대표적인 파퓰리스트 정책이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선거 때 표를 좀 몇 표 좀 더 얻겠다고 저런 식의 아주 이 과학적, 경제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뭐 1인당 25만 원씩, 그리고 가구당 100만 원씩 주서 풀리면 무슨 뭐 시장에 가서 돈이 돌고 뭐 이것 사고 저것 사고 뭐 첨가물 사고 경제는 그렇게 돈이 도는 거야 라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바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것은 경제의 ABC도 모르는 진짜 바보는 이재명 대표다. 왜냐? 자, 이제 40년 만에 찾아온 전 세계적인 고인플레 이 파동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이제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해서 겨우 이제 인플레와 물가의 고삐가 잡히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을 풀어버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것은 아주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쉽게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 거면, 아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200씩, 가구당 뭐 $800, $1000씩,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그 돈 많은 미국 정부에서 왜 안 뿌려줍니까? 일본은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인데 일본 정부는 그럼 왜 국민들에게 2만 엔, 3만 엔씩 왜 안 뿌려줍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경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그런 식의 일회성 돈 뿌리기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플레를 재발시킬 위험이 상당히 많다. 대통령 선거 때도 뭐 1인당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유럽의 스위스에서 1인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그런 헌법 개정 투표에서 국민의 4분의 3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어요. 스위스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대표적인 아주 경제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험한 파퓰리스트 정책이고 저런 정책에 유권자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세종갑에서 공천을 받은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갭 투기 의혹을 숨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건데 후보자 등록이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민주당은 이제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라고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후보자가 당은 어떤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 자체 검증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당에는 재산 신고를 그렇게 해놓고 선관위에는 진짜로 해서 완전히 이 당을 속이는 이런 행태가 사실 선관위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기자들이 취재하는 이런 과정에서 당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큰 문제가 될 뻔했었는데 사실 악재를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지만 하지만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후보들은 공직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 사전에 이런 악재를 걷어내지 못했다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경합세에 하는 이 30석은 그냥 날아가버릴 만한 굉장히 악재 중에 악재였는데 당이 그나마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이영선 후보가 출마한 그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선택할 수 없다 보니까 유권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충격적인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후보는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 중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민변 출신이에요. 민변 변호사들이 대개 이제 전체 변호사들의 한 5% 정도 되는데 항상 무슨 서민, 민주화, 인권 뭐 이런 것을 입에 달고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영선 변호사가 민주당 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TF 멤버 소속이었어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대표적으로 이영선 변호사가 했던 갭 투기, 돈을 왕창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그 약간 이제 차액, 틈새 투자를 해가지고 집을 왕창 늘려서 이것이 전세 사기 아닙니까? 당에는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선관위에 신고를 하는 거 보니까 아파트가 4채, 오피스텔이 6채. 예? 갭투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갭투기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 지원 TF를 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위선. 이번 선거를 전후로 해서 민변 소속 변호사 5명, 6명들이 도덕적인 결함으로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 강북을에서 공천 취소된 누굽니까? 조수진 변호사. 성폭행범을 변호를 하면서 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그 변호의 논리가 강간 피해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논리라든가 가족에게 명예훼손적인 그런 논리라든가 자 그런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또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마는 김남국 코인 투기를 했던 그 끔찍한 그 사람도 민주당 내에 무슨 서민 지원 투기 위원이었어요. 그 사람도. 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지방 다니면서 보좌관들하고 싸구려 모텔에서 산다고 하면서 일종의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이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은 뒤로 말이죠. 10여억 원을 코인 투기를 했던 김남국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에요. 최강욱 변호사도 민변 출신이고 충격적인 위선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는 저런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고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이중 플레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공천 취소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당에만 그런 인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권당과 야당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정말 자체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종섭 대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 당시에 수사 여기에 사실 이번에 보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금 후보로 등록돼 있고 사실 출금 조치된 피해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후보로 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이 영천 지역에 단속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어떤 피해자들은 사실상 이 법의 심판 이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좀 걸러주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이영선 후보 외에도 부동산 갭 투기 의혹 등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수진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도 성범죄 2차 가해 문제가 불거진 후보들이 있으니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지금 총선이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야의 좀 공방이 갈수록 더 거세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확실한 근거와 증거 자료를 대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현재 이제 선관위에 등록을 할 때 재산이라든가 전과나 세금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허위 사실이 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됩니다. 때문에 이제 저것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증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자, 저런 이제 여야 간의 도덕성 논란에서는 사실상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월합니다. 민주당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뭐 신범철 전 차관이라든가 임종득 전 이 국가안보실 차장의 어떻게 피의자인데 공천을 받아서 뛸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과도하게 경찰에 이첩이 됐고 과도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고 어쨌거나 수사를 받든 기소를 받든 그런 점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커다란 문제를 비교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니 민주당은 무슨 뭐 대표 자체가 전과 사범의 대표 자체가 지금 서너 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 자체가.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신당의 조국 대표 자체가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일종의 중간 확정범이고, 예, 거기 비례대표 6번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시대의 선거 공작에 관련해서 거의 유죄가 확정된 피의자고, 이런 사람들을 떡하니 공천하고 당선권에 주는 이 진보좌파 야권에 비해서 도덕성 경쟁에서는 국민의힘이 훨씬 우월하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교수님.
도덕성을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다, 열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마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그 대표 같은 경우는 2심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대법원 판결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특검법 1호가 발의돼 있을 그런 상태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도덕이나 법의 잣대로 누구를 어떤 식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고 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정당이 더 우월하다 이것은 저는 좀 그 지나친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그런 범법 행위. 그러면 윤석열 의원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많은 내용들 지금 대통령이 위원장이 검사 출신으로 자기네들의 비리를 다 감췄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만 안 나왔지 이미 심정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누가 더 우월하다, 열세하다 이 말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좀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 쉐쉐 중국어로 고맙다 이 발언을 언급을 하면서 대중국 굴종 인식이 확인됐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친일 프레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친중 프레임 이렇게 좀 꺼내놓고 서로 상당히 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의 말 장난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 세세라는 것도 앞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교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선 것은 대중국 외교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됐다. 대신에 일본과 한국은 지금 핵폐수 문제라든가 오염수 처리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우리나라가 굴종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친일 발언한 사람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정부,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대친일 이런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걸 대신해서 말한 것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친일 발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친일 심판론이죠.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 가서 싱하오밍 중국 대사가 이 베푸는 만찬의 초청에 응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15분 동안 싱하오밍 이 중국 대사의 일종의 훈계조의 연설조의 얘기를 아주 그냥 들어서 이게 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저런 식의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똑같은 초대를 받았습니다만 모양새가 이상할 것 같아서 그거를 거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국제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중국의 셰셰, 뭐 대만의 셰셰, 뭐 셰셰는 이제 고맙다는 뜻이죠. 그거는 뭐 이제 뭐 차치하고라도 애교로 치더라도 대만 해협이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학적으로 상당히 무지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중국에 의해서 군사적인 도발이라든가 위기가 고조가 되면 당장 주한미군을 미국이 그쪽으로 파견하느냐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연구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 한국의 GNP가 4분의 1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그것을 기회로 해서 남한의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인도 태평양의 어떤 이 동지적 협력 라인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만 해협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 저 나라는 그냥 우리들의 어떤 인도태평양 협력 라인에서 빠지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할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저런 식으로 안보적으로 위험한, 예? 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인물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네. 반론을 하자면 국제 관계는 이 그렇게 지나치게 선명하게 했다가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말하자면 국제 관계는 항상 국민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친미국, 친일본, 그리고 반 중국, 반 러시아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불이익은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은 더 높아졌고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어떤 외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